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명효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특강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거 자주 듣는 단어고요. 다른 강의에서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 적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치 다른 나라가 이웃 동네처럼 가까워지는 그런 변화를 세계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시대에는요, 여러 지역의 모습이 비슷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는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커피 음료를 즐겨 마시고 전 세계인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는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야기 나눈 적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세계화 시대의 주된 모습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화 시대일지라도 각 지역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통마을 생태도시라는 것도요, 지역화 전략과 연관된 주요 단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통 마을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태도시, 요거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전통 마을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될 텐데요. 조상들은 자연과의 조화, 중요하게 여겼죠. 자연을 크게 훼손하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기 위해서 조상들이 노력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배산 임수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요, 마을을 이루고 살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살았어요. 배산 임수라는 건 어떠한 마을의 모습을 가리키냐면요, 뒤로는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모습을 배산임수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산이 자연스럽게 막아줘요.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에서는요, 땔감,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재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은 산나물 자연스럽게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뜯어다가 식량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는 강이 흐릅니다. 강을 이용해서는요, 당연히 강물을 퍼다가 농업 용수로도 쓰고요, 생활 용수로도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강이라는 길이 교통로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강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고요, 여러 곳을 오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교통에도 유리했고요. 그리고 강 앞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으면 아무래도 외적이 침입했을 때 물을 건너오는 건 땅을 지나오는 것보다 조금은 힘든 과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방어에도 유리한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조상님들은요,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마을을 이루면서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순환을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두고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마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생태적 가치가 높아요. 생태계가 살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태마을입니다. 이런 표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마을숲 같은 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루고 살았던 마을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곤 한데요, 맑은 공기, 여름철에는 이제 그늘을 제공해서 더위를 조금은 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한 바람을 또 나무가 우거지는 숲이 막아주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요, 나무들이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을 또 흡수해줘요.
그래서 녹색 댐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게 숲의 역할일 텐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수를 방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을에 만들어두고 있었던 게 전통 마을의 모습이야, 특징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크게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단어로 배산, 임수, 지역에 특히 마을을 이루면서 조상들이 살았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전통 마을은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삶을 이어주고 있다. 아직까지도요, 이렇게 배산 임수 지역에 이제 마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그런 배산 임수 지역에 있는 전통 마을은 옛날 모습인가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과 오늘날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후손들과 도시민들에게는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에게 옛날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의 소중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도와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통 마을에는요, 어떠한 마을이 있냐면요, 안동 하회 마을이 있습니다. 왜 전통 마을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마을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례의 대표적인 게 안동 하회 마을, 그리고 경주에 있는 양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사실 전공을 했어요.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한 거고, 제 주전공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들은 경주를 엄청 좋아하곤 해요. 그래서 저도 해마다 가을에 특히 경주에 가곤 하는데요. 경주에 가면 꼭 양동마을에 들려요. 옛날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한옥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아직도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냥 한옥이 민속춤처럼 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어진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옛날 전통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라 가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전통 마을은요,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과 유교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요.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게 조선시대의 모습 중 하나였던지라 동성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전통 마을로는 순천 나간읍성이 있습니다. 옛날엔 이제 한 마을, 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을 주변에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두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식의 성곽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 순천 나간읍성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식의 전통 마을의 특징,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순환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배산 임수 지역에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다시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생태도시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도시인지 생태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전통마을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져 있고, 생태라는 걸 다른 말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도시와 마을을 생태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교과서에서는요, 생태도시를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리킨다. 뭐 생물이 다양하게 살아있는 생물 다양성 생태도시도 있고요. 뭐 자연 순환성 생태도시도 있고 지속 가능성 생태도시도 있다.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데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요, 굳이 생태도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까지 좀 알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거는요, 생태도시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지 이런 의미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어떠한 도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생태도시야 라고 손꼽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다른 나라 세계적인 생태도시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랑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도시 두 곳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라남도 순천에 가시면 이제 생태도시라고 이제 꼽히는 그런 곳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안습지를 사람과 철새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에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자체를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뭐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로 바꾼다거나 아파트를 짓기 위한 뭐 그런 땅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의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생태 습지 자체를 그대로 둔 거죠. 습지 자체를 그대로 두니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습지라는 지역이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대로 그 자체를 보존해서요. 사람도 그 주변에 살 수 있고 철새와 같은 자연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이 잘 보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생태도시라고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습지라든지 성곽과 내부 마을이 잘 보존된 나간읍성, 앞에서 나간읍성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순천에 있는 그런 읍성이었잖아요. 전라남도 순천시에 가면은 이런 식의 습지가 생태공원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통과 연관지어서 나간 읍성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유명한 승려들을 배출한 절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가면은 아무래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기보다는 자연 파괴를 덜 일으키는 자전거를 사람들이 많이 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 자전거를 쉽게 빌려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전라남도 순천시가 생태도시로 손꼽힌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냐면요. 보통은 전라남도 순천시 자체를 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럼 다음 설명을 쭉 살펴봤더니 첫 번째 설명,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도시로는 전라남도 순천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것으로 예를 들자면 뭐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도 있고 독일의 프라이푸르크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던져주고 이런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 용어를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생태도시의 뜻부터 정확히 잡아두시고요.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또는 이러한 뜻과 연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생태도시의 예로는 어떠한 도시들이 있는지 나열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전라남도 순천시가 있다. 순천시는 특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도시야 라고 부르는 거다. 자, 또 다른 생태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록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요. 생태가 잘 살아있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겁니다. 뭐 올레길을 개발해 두기도 했고요. 생태마을로 지정된 그런 곳도 있고요. 풍력 에너지가 또 개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워낙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렇게 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석유를 이용한 그러한 에너지 개발보다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같은 게 이제 순환 에너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서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생태도시야 라고 불릴 수 있는 거겠죠. 자, 다른 나라의 생태도시 두 곳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에 가면요, 쿠리치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도시 안에 커다란 공원이 건설되어져 있어서 도시적인 모습과 함께 자연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가 많이 자리 잡혀져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집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류 배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죠. 뭐 지하철역에 봐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도 아직도 이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브라질 쿠리치바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사람들 스스로가 재활용품을 종류대로 나누어서 버리는 게 잘 자리 잡혀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스 운행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잘 자리가 잡혀져 있곤 하잖아요. 자가용이 함부로 버스 전용 차로에 끼어들어서 막 교통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요즘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잘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쿠리치바라는 도시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요, 뭐 바람길을 조성해서 기온을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킨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좀 선선한 느낌 받곤 하잖아요. 더운 여름일지라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땀이 식고 아우 시원해 이런 느낌 받았던 기억 나지 않으시나요? 그런 걸 바탕으로 바람길이라는 걸 조성해서요, 바람이 잘 불게 만들어줌으로써 기온을 조절. 여름에 어느 정도 선선한 모습이 나타나면 에어컨 사용 훅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그만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건 대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대기를 깨끗하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햇빛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해서요, 집집마다 또는 그냥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일지라도요, 여러 태양광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햇빛을 모아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도시가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정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어 두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이겠지만 형식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잘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시도 있긴 있어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진정한 자전거 도로일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차도 가장 바깥쪽에 자전거 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차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들이 자꾸 인도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저 스스로도 많이 목격했던지라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가 잘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들이 실제로 실현된 지역이 생태도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슬로시티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왜 패스트푸드점 들어보셨죠? 패스트푸드라는 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빨리 먹기도 하고 음식도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걸 가리키잖아요. 빨리. 자, 빨리 사는 생활 리듬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생활 방식을 우리들에게 좀 습득시키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소비하는, 빨리 뭔가 처리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현대인들에게 자리 잡혀져 있는데요. 슬로시티라는 건 반대의 모습을 습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 생태가 잘 보호되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통 빨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요. A 지역, B 지역, 사람들이 A, B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산이라고 하는 자연 생태와 A, B를 오가야 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면 약간 경사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느 정도 산길을 따라서 자동차가 오가면 될 텐데, 빨리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연히 산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훨씬 빠르게 A에서 B를 오갈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게 대체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산을 뻥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순간 당연히 산과 같은 자연은 파괴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양하면서 자연 생태가 잘 보호되고 전통 문화까지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슬로시티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한 모습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보존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 모습, 그리고 생태가 잘 보존될 수 있는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게 슬로시티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요, 슬로시티 이러한 의미,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정받은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신안군 증도면이라는 지역이 될 텐데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됩니다. 요거는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마을은 슬로시티야 라고 그냥 스스로 말을 했다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지 이렇게 예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갯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전도 있고요. 습지가 공존하는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슬로시티로 지정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맨 앞에 제가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눌 내용은 세계화 시대 속에 여러 지역의 특징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오히려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서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본격적으로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역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요. 국가 단위가 아닌 각각의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주체가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는 사실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와 대비적으로 이제 한 국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화시키고 뭉뚱그릴 게 아니라 그냥 국가 단위 빼버리고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색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지역화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때 비로소 각 지역 간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뭐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냉정하고 저는 좀 제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각 지역 간 어떤 각 지역의 특색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아야지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다른 나라 지역에 대비해서 이 지역의 특색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사업도 발전하고 관광 사업이 발전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도 발전하고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도 나아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화 전략이라는 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에는 지역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품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뭐 옷과 관련해서 여자들이 이제 원피스를 산다라고 한다면 원피스라는 옷과 관련해서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그럼 사람들은 그 브랜드 명만 들어도 어떠한 원피스를 주로 만드는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거 지역의 명칭만 딱 들어도 아, 그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 그 지역 갈만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역 또는 지역의 상품 등의 기호, 문자,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붙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 여기 지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역 자체를 이미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이미지지 그 지역은 그래 이러한 이미지는 당연히 좋게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좀 더 쉬운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런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 브랜드는 복잡하면 간단한 이미지로 사람들이 잘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슬로건을 만들거나 로고, 캐릭터 등등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실제로 제가 지역 브랜드의 예를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피 700 평창? 우리나라에 평창 있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평창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평창은 약간 산지거든요. 산지 700m 가량의 높이를 두고 있는 산지입니다. 산이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또 평지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피 700 평창이라고 해서 간단한 로고를 만들어서요. 평창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로고를 사람들이 떠올리고 그래 거기 산지 가서 여러 가지 뭐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양떼 목장 같은 것도 갈 수 있어. 이러한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I love 뉴욕이라는 의미가 지닌 그런 뉴욕이라는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 지역 브랜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I love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이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담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뉴욕이라는 도시는 세계인들에게 워낙에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뉴욕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로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간단한 로고라든지 슬로건 등등으로 해서 지역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지역 브랜드를 계속 홍보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타 국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홍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장소 마케팅이라는 전략인데요.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시키고 개발하는 전략을 가리킵니다.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 그 지역만의 어떠한 상징 이미지를 개발하고요. 뭐 홍보, 판촉, 박물관, 문화시설을 건축한다. 요거는요. 이 의미를 갖다가 읽으시면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예를 보셔야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장소 자체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뭐 강원도 영월군이라는 지역과 관련된 장소 마케팅은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미술관, 박물관을 건설을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영월에 이런 식으로 미술관, 박물관이 많이 건설되어져 있어? 라는 게 홍보가 덜 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해서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을 떠올렸을 때 거기 가면은 박물관과 미술관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 이런 식의 것들을 딱 생각하고 뭔가 보고 싶을 때에는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유명한 게 강원도 정동진은 해돋이가 그렇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이제 12월 31일 기차를 타고 강원도 정동진에 가서 다음날 아침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동진이라는 장소를 해돋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벤트, 축제, 스포츠 행사를 특별히 개최하는 것도 장소 마케팅의 한 예예요. 한평에서는 해마다 나비 축제 같은 걸 엽니다. 그리고 충청도 보령은요. 워낙에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적인 특징과 연관지어서 머드 축제를 해마다 열어요. 외국인들도 꽤 많이 찾아갈 정도로 유명해진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축제, 이벤트 행사 등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장소 마케팅의 하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과 장소를 잘 보존하여 이 역사적인 특징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도요. 장소 마케팅이 하나예요.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에는 모차르트 관광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모차르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음악가잖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장소와 같은 걸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도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자연경관,
또는 뭐 역사 경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지역에 가야지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바탕으로 해갖고 평창 메밀꽃밭 같은 걸 계속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메밀꽃 필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 지역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지역에 놀러 가자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장소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도 지역화 전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지리적 표시 등록에 해당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한다면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딸기 아니면은 포도 요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어디 수박이 특히 맛있어, 어디 딸기가 맛있지, 그리고 어디 포도가 특히 맛있지 라는 식으로 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각 농산물이 특히 어떠한 지역에 맛있다 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해당 지역의 특성 때문에 생긴 경우 뭐 생산 지역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뭐 보성은 녹차가 유명하지, 수박은 하만이 유명하지, 고추장은 또 순창게 그렇게 유명하지 라는 식으로요. 각 지역의 명칭을 그 상품 앞에 붙일 수 있는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리적 표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보성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그런 특색을 가지게 된 거죠. 함안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수박이 뛰어나게 맛있는 지역이야 라는 식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특색을 갖출 수 있게 된 거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산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고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까지 충족시켜줘요. 요 이야기는 수박과 관련해서 하만 수박이라는 이러한 표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만 수박의 어떠한 점이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하만이라는 지역이 수박으로 유명한 지역이구나 라는 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각 지역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화 전략이라는 게 세 가지 있었죠. 대표적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역 자체를 간단한 이미지화 시켜서 브랜드화 해놓은 지역 브랜드 세 가지였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옳은 것은, 다음 설명을 읽어봤더니 장소 마케팅이네? 그럼 답은 장소 마케팅일 거고요. 요거는 지리적 표시제인데 요건 지역 브랜드잖아. 이런 식으로요. 좀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이야기,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